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9월 23일 오늘 이제 첫 번째 뉴스가 되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까지 뉴욕에서의 순방 외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이동을 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캐나다에서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자, 어제 있었던 뉴욕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야권에서 그리고 일부 이 편향된 언론 보도로 인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민주당 야권 인사들 그리고 일각의 이 언론들의 이 비평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이다. 자기 나라 대통령이 나가가지고요 해외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렇게 오로지 이 정파적 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이 정당은요 아마도 전 세계 대한민국 국격 정도 되는 나라에서 전 세계 대한민국의 민주당밖에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여야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하는 게 이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초당적 외교를 저버리고 오로지 자기 당의 순수한 이념적 입장에서만 국민을 편가르게 하면서 이 외교를 했던 정권이요.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요. 문재인 정권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이 민주당 정권이지만 DJ 정권 때의 외교 한번 보시죠. 우선 대한민국에서 외교하면 제일 항상 평가하는 것이 미국과 일본, 중국 이런 외교를 두고서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DJ도 실익을 앞세워가지고 이 한미 동맹 관계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도 상당히 미국을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멀리 하려다가 이건 아니다.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주도에 우리 해군 항을 기지를 갖다가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뭘 만들었어요? 한미 FTA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DJ 정부, 더군다나 DJ 정부 DJ 오부지 선언했잖아요. 그 정도로 말이죠. DJ와 그 다음에 노무현 이 민주당 정부는요. 문재인 민주당 정부하고는 다른 실리 중심의 안보 우선의 외교를 그나마 해왔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문재인 정권은 이거는 안보도 아니고 실익도 아니고 오로지 김정은과 시진핑한테만 매달리는 굴종적 외교를 해온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내내 문재인 정권만큼 대한민국의 외교 주권, 외교 안보, 그 다음에 국가의 이익을 배관시한 정권은요. 문재인 정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하면 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 실정을 덮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난리치는 지금 민주당 이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들 전부 실명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2024년 선거가 이제 한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반드시 심판을 해달라. 그리고 5년 후에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 있게 되잖아요. 이러한 외교안보, 왜냐면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지금 현 상황이 대한민국 출범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지금 핵무기를 갖다가 김정은이가 자기 멋대로 선제 공격까지 하는데 쓰겠다.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보다 더 나쁜 정권이 그 다음에 안보 환경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덮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절대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해외 순방 외교관에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간결하게 핵심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이 비리 의혹들 이루 말할 수 없죠. 특히 이재명 최측근 중에 하나인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 결국은 어제 밤중에 말이죠. 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과 함께 쌍방울 해서 이 봉급을 받았던 한 7천여만 원 보좌관도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쌍방울 이 부회장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이제 일망타진식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장동 일장에 대해서요. 그동안에는 이 배임 혐의만 적용했는데 이제 부패방지법을 적용해서 부패방지법을 정해갖고 몰수에 나서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이 탈탈 국내 정치에서도 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수사 국면에서 여론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거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이 행보에서 말이죠. 사실과 다른 왜곡된 뉴스를 가지고 지금 일제히 비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시에 가장 큰 것은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숄츠 독일 총리하고도 또 회담을 이뤘고, 그리고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요, 한 대여섯 번의 이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아주 환영을 받는 그런 유엔에서의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이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서는 이게 48초짜리다. 이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48초가 문제가 아니라 48초 회담만이라도 받아낸 그 노력, 이거를 평가받아야 돼요. 왜? 시간은 48초 밖에 되지 않지만은, 유엔에서 회담을 하면요, 약식 회담이 됐든 정식 회담이 됐든, 맥시멈이 한 30분밖에 안 해요. 통상적으로. 왜? 그만큼,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은요, 전 세계 대통령들이 다 만나려고 달려드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일본 총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만큼 나라의 국제적 무대에서의 비중, 영향력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더군다나 하루를 늦춰가지고 뉴욕에 도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8초만이라도 만났고, 그리고 그 이면에서 외교는요, 눈에 보이는 외교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밑에 실무 차원에서 주고받는 이 협상, 이런 것들, 그리고 입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8초밖에 되지 않는 회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48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없는 현장에서 시간적 제약 때문에 이 얘기는요, 실무진간에 충분히 주고받았어요. 충분히 주고받았기 때문에 48초 동안에는 그야말로 한마디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48초면 그 긴박한 순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나마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5월 21일에 가졌잖아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또 회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영국에서는 바로 같은 줄에 앉았었지 않습니까? 14번째 줄. 자, 이 정도의 이제 신뢰관계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짧은 시간에 이 정도 신뢰를 가져가지고 48초를 만나서 지금 우리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 것이 IRA법, 그 다음에 이제 통화 문제, 이런 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북핵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무진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예를 들어서 IR 감축법, 우리가 한번 연구를 더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금융 안정화 관련해서 유동성 공급 장치, 이거 실행하는 거, 우리가 후속,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북핵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 정도 이상, 1시간, 2시간 얘기해도요, 이 정도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핵심, 전공만, 액기스만 우리가 받아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악관에서도 말이죠,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 백악관의 입장문도 보면은 핵심은 충분히 짚었습니다. 핵심은요. 그래서 이 광범위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악관 보도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양 정상은 공급망 회복 탄력성, 핵심 기술, 그 다음에 경제와 에너지 안보, 글로벌 보건, 기후 변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우선 현안에 대해서 양국 간에 진행 중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일각에서는 왜 IRA 언급이 없냐? 외교는요, 자기 이익을 실현하는 게 외교예요. 분명히. 그러면 미국도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미 국내적으로는 지금 11월에 있게 되는 중간선거가 굉장히 큰 선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해. 근데 거기에 대해서 IRA, 이거를 외교는 그래서요, 비밀 외교가 있고 공개 외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얘기를 둘이서 했지만은, 그리고 실무진 간에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정상회담 이전에도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국 당국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고, 더군다나 최근에 김성환 안보실장이 설리반 안보보좌관을 만나서도 별도로 이 IRA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재검토를 해달라라고 얘기했고, 돌아가서 검토하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아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이든한테까지 다 보고가 됐죠. 그 정도면은 충분히 논의가 됐고, 미국 측에서도 우리 우려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서 나 IRA 입장, 한국 측 입장 재검토하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할 정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광범위한 우선 현안,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IRA를 안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요, 하수 중에 하수 외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리석은 외교를 하는 나라, 정상은요, 전 세계에 어느 나라도 없어요. 이걸 비판하는 야권, 이거는 그 사람들의 외교 수준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 한계를 스스로 셀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요, 이제 핵심이 뭐냐? 왜 일본 수상을 만나러까지 내려갔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본도 지금 국내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오기 전에는 정상 간의 이 접촉,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압박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압박이 큰 상태에서 그나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영국에서도 지금 만났고,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만났고, 나름대로 신뢰관계가 있고, 또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한국하고는 또 가깝게 지내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외교적 필요성. 그러면 누가, 국제정치는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이익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객관적인 지표에서 볼 때 일본의 국력과 외교력과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력 누가 더 세겠어요? 일본 훨씬 세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훨씬 또 일본보다는 더 세고, 이 세계에서 제일 센 자유진영의 우방국 정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일본을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느냐? 북한의 핵에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력도 중요하지만 정보력도 중요하고 또 경제력도 중요해요. 왜? 경제 제재를 가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채찍, 이 수단이, 협상 수단이, 그 다음에 외교적인 수단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우리가 활용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북한을 억제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더군다나 지소미아, 이거 아직도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30분 만나러 가는데 지금 일본 정상이 그러면 일본 정상을 우리 한국 대통령 있는 데로 오라고 하면 그럼 일본 오겠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래서 제 사무장소에서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딱 그 행사밖에는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30분 회담했으면 충분히 얘기가 됐어요. 더군다나 정상 간에 협상할 수 있는, 정상 간에도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이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실무 당국 간에도 외교적인 협상을 하지만 정상 간에도 얘기하자. 정상 간의 대화 채널을 확보하게 되는 이익을 얻어낸 거예요. 이 정도면 어디로 가서 만났든 안 만났든, 간담회가 됐든 뭐 약식 회담이 됐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간담이라, 우리는 약식 회담이라는 걸 쓰지만 일본에서는 약식 회담이라는 말을 안 쓰고 간담회라는 말을 써요. 간담. 그래서 일본에서는 간담을 가졌다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간담? 이거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망신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천만의 말씀. 약식 회담과 간담 회담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간담이라는 말을 안 써요. 정상회담 할 때. 근데 일본은 정상회담을 얘기할 때 약식 회담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겁니다. 이게 외교적인 하나의 형태예요. 자국이 선호하는. 그런 데서 나온 건데, 이 말을 갖다가 알지도 몰라가지고 간담밖에 안 했는데 왜 약식 회담했다고 하냐, 이렇게 비판하는 민주당의 수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러니까 민주당 5년 내내 문재인 정권 외교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욕설 파문이 일고 있는데,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요, 김은혜 지금 대변인이 자세하게 밝혔어요. 이게 지금 이제 MBC 보도 내용이 아주 완전히 날조 조작 보도인데, 이게 말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한 게 아니고, 우리 국내 민주당을 향한 이 대통령의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은 민주당에 제가 물어볼게요.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 욕 한 번도 안 했나요? 문 닫아놓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 한 번도 안 했어요?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 한 번도 자기네들끼리 비공개로 할 때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욕 안 합니까? 욕 하잖아요. 이 욕하는 거, 물론 그거를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공개리에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이거는요, 미국 대통령들도 자기들끼리 다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성과 동시에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적 동물이라고 해야 돼요. 사회적 동물. 사회적 동물이나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이 마이크가 꺼져 있을 때 우리 국회에서도 이런 사고 많이 나잖아요. 미국 대통령들도 마이크 꺼져 있는 거 알고 실수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 오늘 조선일보에 엄청 자세하게 나왔어요. 미국 대통령들, 이거 거의 발언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 개자식이라고 그랬고, 부시는 멍청이라고 그랬고, 이런 사고들이 말이죠, 비일비재역이 일어난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왜?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밀리에 사담으로 할 때는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하다 보면 용어가 좀 격해질 수도 있고 또 안 격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MBC가 얼마나 이 가짜 이 방송을 했는지 한번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온라인에 떠 있는 얘기인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이 나는 그 말이 좀 쪽팔려서
그래서 신이 나는 그 많이 쪽팔려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쪽팔린다는 게 아니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요? 날리면. 누가 날려? 이 민주당에서 날리는 거예요. 뭘 날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이제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에서 1억 달러를 주겠다, 공약하겠다, 기여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예산 심의권도 가지고 있고 우리 국회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야당이 이걸 갖다가 날려버리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건데 더군다나 그것도 지나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박진 장관한테 한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바이든한테 한 걸로 그리고 바이든한테 이 XX라고 한 걸로 지금 MBC가 날조 왜곡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김은혜 수석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국내에서만 논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논쟁이 있는데 국내에서는요 민주당이 완전히 이걸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아마 오늘도 아마 하루 종일 비판할 거예요.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데 반해서요 미국에서는 이거 뭐 바이든한테 대통령한테 했다 하더라도 틀린 얘기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 단초가 어디서 나왔느냐? MBC의 가짜뉴스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김은혜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얘기는 없었고 바이든 얘기도 더더욱이 없었다.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에서 1억 달러 공약을 공여를 약속했는데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반대에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박진 장관한테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 XX들이는 우리 국회의 야당을 지칭한 것이고 쪽팔려서는 바이든 쪽팔려서가 아닌 날리면 쪽팔려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분명히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 수용하나 거짓으로 동맹을 이관하는 것이야말로 국익에 대한 자해 행위다. 정파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이런 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말이죠. 어제 아주 말을 잘했어요.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공격이 도를 넘고 국익을 해치고 있다. 이렇게 윤상현 의원도 강력히 이 야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언론도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자각했다면 이러한 보도를 특종이나 잡은 듯 앞장서면 안 되고 아무리 정치적이고 당파적으로 반대한다고 해도 국익을 위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민주당과 언론은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가리지 않는다는 걸 또다시 보여줬고 문재인 정권 시절 한동훈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권한유착을 했던 그 행태를 다시 재현했다. 이렇게 지금 윤상현 의원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이제는 이 정도에서 일단락을 정리를 하고 야당은 정말 국민들한테 우선 국민과 국제사회 말이죠. 우리 외교안보 지식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를 창피한 줄 알고요. 미안한 마음을 국민들에게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정인데 자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얼마나 형편없었느냐 뭐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국제적으로 대망신을 당한 것이 하나는 북한 김정은이의 제1수석 대변인이다. 이거 블룸버그 통신이 얘기했잖아요. 오직해야 외신마저도 제1 대변이라고 얘기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2017년대 중국 방문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 몽을 자기도 찬성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중국 몽을 이해한다. 중국 몽 얼마나 대통령이 무식해요. 문제 중국 몽은요. 지금 현재 국제사회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뭘로 장악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렇게 지금 성공적인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미국의 자유진영, 시장경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중국몽은요, 사회주의를 전 세계에서 장악하게 만든다. 그래서 중국이 2050년도에 미국을 없애버리고 그 국제 정치의 핵을 중국이 장악했다는 게 중국몽인데 중국몽과 함께 하겠대요. 이게 정말 이거는 중고등학생도 이거 말 뜻 알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 중국은 높은 산 봉우리다. 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해석한 얘기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입으로 직접 얘기한 얘기. 그 다음에 유럽 순방할 때는 또 이 북한 제재를 강력하게 2019년도에 주장하는 바람에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CVID를 강조해서 또 대망신을 당했어요. 국제적인 외톨이. 이게 바로 문재인 외교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지금 덮으려고 난리를 났는데 천만의 말씀. 이거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문재인 이러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이 외교와 관련해서 구걸외교, 굴욕외교, 광분하는 걸 보면요. 문재인 후예들의 또 다른 내로남불 역작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짧지만 굉장히 굵게 소통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미 관계 이 정도라도 이 회담을 가진 거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노력을 한 덕분이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번 정상회담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는 특히 영국 조문외교 실패했다고 했는데요. 영국 그게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 27일 날 도쿄에서 아베 신조 국장이 열리잖아요. 국장이 열리는데 이 국장에 참석한 뒤에 영국의 클리버리 외교 장관이 말이죠. 직접 서울에 와서 우리 한영 외교 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조문 외교가 실패했으면은 영국 외무장관이 왜 한국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외교장관이 오는 것 그 딱 하나로 이 영국 조문 외교가 성공했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외교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임해달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차제 말이죠. 이 MBC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출입 대통령실 출입을 이 정지시킨다. 무슨 별의별 또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정 보도를 점잖하게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정 보도 요청을 안 하면 언론 중재위가 이럴 때 있는 거 아니에요? 언론 중재위를 하고 언론 중재위에 응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왜냐면요 우리가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턱만 하면 자기네 마음에만 안 들면 언론 중재위 그다음에 언론 대상으로 해서 소송까지 불사했지 않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의 잔재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우리 우파 언론들을 언론 중재위에 제소하고 말이죠. 또 이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이거야말로 이 국익을 훼손한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도 언론 중재 그리고 이 법적 대응까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내 정치권 뉴스 결국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화영에 대해서 결국은 어젯밤에 이화영과 이화영 보좌관 그 다음에 쌍용그룹의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화영의 문제는 말이죠. 이화영은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되기 전에 2017년도 3월부터 2018년도 6월까지 1년 이 3개월간을 쌍방울 사회이사를 하면서 억대 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킨덱스 그 이어서 이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2018년도 7월부터 2020년도 1월까지 했고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지금까지 킨텍스 대표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지사를 하면서 킨텍스 대표이사를 하면서 쌍방울 법인카드를 써가지고요. 식사비로도 쓰고 본인의 생활비로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치졸한 인물입니까? 이런 사람이 이재명 밑에서 평화부지사를 했고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활동해 왔어요. 그러면 이런 의혹이 있어서 지금 영장을 청구했고요. 그 다음에 아태협하고 경기도가 대북 관련 행사를 하는데 쌍방울이 말이죠. 아태협을 배경으로 해서 수억 원의 지원을 한 혐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다 대가성이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이 보좌진은요. 2019년도 6월부터 최근까지 말이죠.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를 해가지고 매월 2천만 원씩 한 7천만 원 3년 동안 또 받아왔어요. 이것이 일종의 뇌물성으로 이 월급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는 의혹을 갖고 수사를 계속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 갖고 이제 쌍방울 이 부회장도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화영 이 구속이 되면은 이 돈들 이게 단순하게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이것뿐만 아니라 뇌물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상당히 활기를 띨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이제 빈털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크게 보도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 배임죄만 적용해서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 수사를 해 왔는데 이제 배임죄 651억 배임 이게 유동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배임죄만이 아니고요.
부패방지법상으로의 뇌물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뇌물죄가 되면요, 이 몰수가 아주 이 배임법보다는 훨씬 쉽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수 추징이 쉽다는 거죠. 이 배임죄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동규가 말이죠. 최근에 이 위례와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바람에 지난 19일 날 대장동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에 체포해서 조사를 한 바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요, 유동규도 체포 조사를 마쳤고, 이제 남욱에 대해서도 체포 조사를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영학, 왜냐하면 3인방이 정영학, 남욱, 유동규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을 향하는 수사로 지금 이어지는데 상당히 유리한 기반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패방지법은요, 이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을 이익을 취득하거나 아니면은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제 적용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 뭡니까? 이재명에 대한 이 수사 나름대로 속도를 내고 이재명의 변호사비 의혹,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지금 검찰에서 횡령 배임 혐의를 수사하면서 그것이 그 안에서 이제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면 결국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이 변호사비 대납보다도요, 그 자체보다도 쌍방울에 대한 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의 혐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방송을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말이죠, 이 금요일이면 갤럽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갤럽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이 여론을 읽을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이어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